1번부터 20번까지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 자, 철학 얘기를 하는데 뒤에 가니까 표현주의 화가가 나온 걸 보니까 이건 융합이라고 하는 거야. 철학과 예술이 합쳐진 거지. 본문 봐봐. 이거 하나도 안 어려워. 추상적인 건 구체적인 것에 대입해서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우리가 철학을 공부하면 사실은 심오한 것이라서 굉장히 어렵거든. 근데 그거를 추상적으로 이해하려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구체적인 물건이나 사례나 경험 이런 걸 가지고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좋단 말이야. 시작합니다. 서양 철학은 존재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됐다. 존재. 우리가 존재라는 건 있다.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 실제로 현상으로 있다. 뭐 이런 거야. 그러면 서양 철학은 존재로부터 시작됐는데 고대 그리스 철학자 파르메니데스는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철학자 파르메니데스, 이 사람은 뭘 주장했냐면 있고 없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뭐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뭐야? 그냥 당연한 거 아니겠어? 있으니까 있고 없으니까 없다고. 그는 어떤 존재가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 말은 무슨 뜻이야? 그냥 처음부터 존재하는 건 있는 거야. 그리고 없던 것이 새로 생기는 건 불가능하고 있던 것이 없어지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있는 건 계속 있는 거고 없는 건 계속 없는 거네. 그지? 존재의 생성과 변화 소멸을 부정했다. 야, 이게 핵심이지. 존재의 생성, 변화, 소멸을 부정했다. 있으면 계속 있는 거고 없으면 아예 없는 거야. 새로 만들어지지도 않고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고 변하는 것도 없고 있는 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야. 그에게 존재는 영원하며 절대적이다라 했어. 불변성, 중요한 단어가 나왔네. 불변성. 그러면 파르메니데스는 절대적이고 불변성을 지닌 것이 존재다 라고 얘기했어. 이번에는 이에 반해 밑줄. 그러면 이 사람은 앞에 파르메니데스하고 반대라는 얘기잖아. 헤라클레이토스는 존재의 생성과 변화를 긍정했다. 생성과 변화를 긍정했대. 그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변화의 과정 중에 있고 끊임없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한다. 정반대지, 그지? 파르메니데스는 어떤 존재라는 건 있다가 없는 건 안 되고요. 없다가 있는 것도 안 되고요. 없는 게 새로 만들어질 수도 없고 있던 게 죽을 수도 없어. 하지만 여기 헤라클레이토스는 없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바뀌어서, 그 다음에 없던 게 새로 생길 수도 있고 변화를 한다는 것에 주목했어. 존재에 대한 두 철학자의 견해는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해서 주었다. 중요한 말. 왜 중요해? 플라톤은 그 이후에 이 존재에 관해서 두 사람의 얘기를 갖다가 썼을 가능성이 크겠지. 플라톤은 존재를 끊임없이 변하는 존재와 그 다음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존재, 그런 두 사람 거를 합쳤네. 그지? 그는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세계의 존재는 변한다고 했다. 자, 일단 현실은 변한다.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을 이데아로 상정하고 그걸 올려놨단 말이야. 상정했단 말이야. 이데아를 영원하고 불변한 존재라고 했다. 자, 그러면 현실의 세계는 변하는 거고, 그럼 이건 불확실한 거잖아. 그지? 하지만 그걸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근원은 이데아고 이데아는 불변이래.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있단 말이지. 현실은 변하고 이데아는 불변이다. 이런 두 가지 내용이 다 합쳐졌으니까 영향을 받은 거겠지. 그 자체로 완전한 진리였다. 뭐가 이데아? 반면에 현실 세계 존재는 이데아를 모방한 거야. 모방이란 말이 흉내낸 거란 말이야. 그럴듯하지만 아니라는 얘기지. 것일 뿐 이데아와 달리 불완전하다고 보았다. 그러면 현실하고 이데아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현실은 변하는 거야. 불완전해. 하지만 이데아는 이상적인 어떤 세계인 이데아는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야. 항상 완전한 거다. 완전하니까 변할 이유가 없겠지 라고 생각한 거야. 또한 감각을 통해 인식할 수 있는 현실 세계. 자, 감각 밑줄 쳐봐. 감각을 밑줄 치면 이건 좀 수준이 낮은 거지, 그지? 현실 세계.
오직 이데아는 이성에 의해서만, 이성은 좀 더 고차원적인 거지. 이성 중심의 사유를 전개했다. 이성 중심은 이데아란 말이야. 현실은 감각, 이데아는 이성. 플라톤의 이러한 철학적 견해는 이후에 서양 철학의 주류가 됐대. 그러니까 서양 철학은 플라톤의 영향으로 이 두 가지, 현실과 이데아의 서로 다른 속성, 이걸 인정했다, 그런 얘기야. 그러나 이 주류였지만 플라톤의 견해를 바탕으로 한 서양 철학의 주류적 입장은, 자 그러면 둘 다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근대이로 니체에 의해서 강한 비판을 받았대. 그러면 니체가 나왔죠. 그럼 위에서 파르메니데스, 헤라클레이토스, 지금 플라톤, 그 다음에 나온 게 니체야. 그러니까 니체는 강한 비판을 했다 그랬잖아. 어떤 부분에서 이제 나올 거야, 이제 앞으로. 자, 현실은 불완전하고 변하고 이데아는 변하지 않고 완전하다라는 플라톤의 생각이 근대 서양 철학의 주류가 되었는데, 니체에 이뤄서, 근대가 아니다, 미안해, 서양 철학의 주류였는데 니체, 근대 철학자 니체에 의해서 강한 비판을 받았다. 어떤 비판인가 내용 확인해 볼게. 오른쪽으로 가볼까? 헤라클레이토스의 견해를 받아들인 니체는, 헤라클레이토스면 앞에서 나온 생성소멸을 얘기하는 거야. 니체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존재, 절대적인 영원한 존재는 없다라고 그랬으니까 헤라클레이토스의 견해를 받아들인 거지, 니체는.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가 유일한 세계라면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선언하고, 형 이상학적인 이원론이 말하는 진리, 즉 신 중심의 초월적 세계, 합리적 이성 체계 모두를 부정했다. 그러니까 이원론 쪽 체계라는 것은 두 가지. 인간이냐 신이냐 뭐 이런 걸 따진다면 신 중심의 초월적 세계 부정, 합리적 이성, 인간의 합리적 이성 체계도 부정. 왜? 영원하고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누구의 영향을 받아? 헤라클레이토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지. 니체는 형 이상학적인 이원론이 진리를 영원 불변한 것으로 고정하고, 형 이상학적인 거는 영원 불변, 그 다음에 현실에 넘어있는 이상세계와 초월의 대상을 생명의 근원으로 설정함으로써 인간이 현실의 삶을 부정하도록 만들었다고 보았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과 삶의 의미를 상실한 인간은 허무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래서 니체를 허무주의 철학자라고 불러.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 삶의 의미, 이런 것들은 영원 불멸한 거야. 지켜내야 되는 거라고. 근데 이것마저 또 상실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허무주의로 일관할 수밖에 없는 거겠지. 이게 문제라고 지적한 거야. 세상에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것들이 있어. 그걸 부정하면 안 되는 건데, 그게 뭐냐면 현실 너머의 이상세계는 무조건 절대적인 거야. 두 번째, 초월적 대상인 생명의 근원, 이것도 절대적인 거거든. 근데 사람들이 이 부정하면 안 되는 걸 부정했다. 그러니까 결국 허무적으로 빠지게 될 수밖에 없지 라는 얘기야. 니체는 허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생명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 아까 근원적이고 중요한 생명의 본질. 사람들이 생명이라는 거, 본질이라는 거, 절대적인 거라는 거, 불변이라는 거, 영원하다는 거, 이런 것들을 회복해야 된대. 그는 인간이 자신의 삶을 지탱할 수 있게 하는 것을 힘의 의지라고 했다. 의지니까 뭔가를 해내야 된다는 얘기야. 니체가 말하는 힘의 의지는 주변인이나 사물을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고 억압하려는 의지가 아니라 X, 자기 극복이었어. 아니, 그리고 생명의 상승을 지향하는 의지를 말한다. 그러니까 생명의 상승, 그러니까 생명을 지키고 생명이 소중하다는 걸 알고, 그리고 허무주의에서 벗어나는 거, 그게 바로 자기 극복이다. 니체는 이러한 힘의 의지가 생성과 변화의 끊임없는 과정 중에서 창조적 생성작용한다. 창조적이라고 얘기했고, 힘의 의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힘의 의지가 주변이나 사물을 막 지배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야. 자기 극복을 말하는 거야. 알았니? 잃어버렸던 삶의 본질, 삶의 의미, 생명의 근원, 이런 것 다시 회복해서 허무주의로부터 벗어나는 거, 그게 바로 힘의 의지란 뜻이야.
그 최고의 형태가 예술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예술은 도구야, 도구. 어떤 도구? 생명의 본질을 찾고 삶의 의미를 찾는 거, 생명의 근원을 회복하는 거, 이럴 때 예술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는 본능에 내재한 감성을 중심으로, 감성을 바탕으로 예술적 충동을 중시하였고, 예술가의 창작활동을, 자, 창작활동 나왔지? 인간의 삶의 가치를 상승하게 도와주는 힘의 의지로 보았다. 도구가 바로 예술이다. 예술. 예술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상실했던 그 삶의 의미와 생명의 근원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허무로부터 극복한다고 본 거야. 그는 예술을 통해 생명력을 회복하고 허물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강조했다. 그래서 니체의 어떤 존재에 관한 생각이야. 이러한 니체의 철학적 견해는 20세기 초의 예술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겠지. 특히 회화에서, 자, 그럼 예술이잖아, 회화가. 독일의 표현주의 니체의 철학을 수용했다. 그럼 독일의 표현주의 회화는 니체가 말했던 예술을 도구로 해서 생명의 본질, 삶의 의미 이런 걸 회복하는데 도구로 썼단 말이야. 표현주의는 전통적인 사실주의 미학을 따르지 않았다. 그럼 표현주의와 반대되는 건 전통적인 사실주의 미학이야. 얘는 정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지, 그지? 사실주의 미학은 형 이상학적 이원론에 근거하여 존재와 진리의 참모습을 모방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자, 이데아의 세상을 모방한 게 현실이라고 플라톤이 얘기했는데, 예술의 목적으로 받아들이는 재현의 미학. 자, 재현이잖아. 창조가 아니라 재현이잖아. 그럼 여기 창조의 반대말은 재현이라고 해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여기 나온 사실주의 미학은 재현, 똑같이 하는 거야. 모방해서. 이해됐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데아를 똑같이 모방하면 그게 현실인데, 현실은 불완전하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 플라톤도. 그러나 니체의 철학적 관점에서 예술을 이해한 표현주의 화가들은 예술의 목적을 대상의 재현이 아니라, 분명히 나왔지, 인간의 감정과 충동을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면 인간의 감정과 충동은 내재해 있는 거고, 이거는 마치 근원, 본질을 말하는 거야. 인간의 근원과 본질을 표현하는 게 여기 말한 표현주의 화가들의 예술적 성향이란 말이야. 그들은 사실주의 미학에서 이성보다 열등한 것이라고 여겼던 감정을, 존재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면 사실주의 미학에서는 재현과 모방을 중시했는데, 여기 하나 더 중시한 게 뭘까 그러면 감정도 중시했다고 봐야 되겠지? 아니구나, 미안해. 감정은 열등한 것으로 봤네. 자,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감정 열등하다, 사실주의 그 예술가들이 감정을 열등한 것으로 봤단 말이지. 그걸 그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걸 여기 지금 표현주의 작가들은 갖다 쓴 거야. 됐죠? 자, 인간의 감정은 시시각각 변화하며 어떤 생명과 소멸을 반복하는 것이기에 그림을 그리는 동안 매 순간에도 감정을 중시했다. 이 변화라는 거 있잖아. 변화에 주목하는 거지, 그지? 그게 바로 감정이고, 표현주의 작가들은 인간의 감정은 변하는 거고, 변하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야. 그리는 동안에도 막 바뀐다 그랬지. 그래서 대상의 비례와 고유한 형태를 왜곡 밑줄, 색채도 실제보다 더 강하게 과장하고 대비되는 원색을 대담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충동을 표현한 거고, 그게 표현주의 작가들이다. 우리 존재는 있잖아. 존재의 본질은 감정인데, 감정은 늘 항상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한다고 봤단 말이야. 그럼 시시각각 변하는 감정을 표현하면 내재된 본질을 표현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표현주의 작가들은 거기에 주목한 거야. 그다음에 원근법에 얽매이지 않는 화면 구성을 보였다. 그러면 원근법은 아까 사실주의 회화 작가들의 표현 방식이었고, 공간의 현실의 재현이 아니라 화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상징과 의미를 생산하는 공간이라고 인식했단 말이야. 그래서 원근법도 안 쓰고요, 재현도 안 하고요,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화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상징과 의미를 생산하는 공간이라고 인식한 거야. 됐어? 그래서 원근법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했지. 표현주의 화가들은 이성과 합리성의 가치를 추구하던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
반발하며. 그러면 당시 사회에서 주류가 됐던 건 뭐야? 사실주의지. 사실주의를 반발하면서 감정과 감정적, 그 다음에 주관적 표현을 예술의 축으로 추구하는 가치로 봤단 말이야. 감정, 좀 사실주의 작가들이 좀 열등하게 봤던 건데 그게 본질을 표현하는데 필요하다라고 본 게 표현주의 작가들이란 말이야. 그들은 자유로운 형태, 색채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내면의 불안, 공포, 고뇌, 이게 감정이거든. 극복하려고 별표. 이게 힘의 의지라는 니체의 영향을 받은 거지. 극복하려고. 그 다음에 강한 생명력을 보여준 거지. 결국 화가의 내면, 본질, 적극적으로 표현했던 표현주의는 니체의 철학을 근거로 해서 예술에 대한 새로운 해석, 맨 마지막 건 의미와 가치 평가를 하고 있다. 표현주의 작가가 어떤 미술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마지막 문장에서 이야기하면서 끝난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문제로 가볼게.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건 정말 1번 니체 철학의 철학적 개념을 예술 양식의 발전 단계에 따라 정리했다. 틀렸죠? 어디가 틀렸어? 철학적 개념이 니체의 철학적 개념이 뒤에 표현주의에 영향을 미쳤다 그랬잖아. 그거 말한 거야. 그리고 예술 양식의 발전 단계, 이건 예술 양식의 발전 단계가 아니라 마지막에 철학을 수용했을 때 혹은 니체의 철학을 수용했을 때 표현주의, 수용하지 않고 주류였던 사실주의, 이걸 얘기했을 뿐이야. 단계까지 가지 않는단 말이야. 오히려 철학, 존재를 바라보는 철학적인 사유 단계를 얘기했다 그러면 그건 맞는 거라고 볼 수 있어. 2번 예술에 대한 니체의 견해가 시대에 따라 시대에 따라가 아니라 그 시대 이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표현주의 작가를 중심으로 얘기했다. 이것도 틀렸고요. 시대에 따라가 아니고. 3번 예술에 대한 니체의 시각과 서양 철학의 주류적 입장의 장단점 아니고요. 장점과 단점이 아니야. 영향을 미친 거는 표현주의고 서양 철학의 주류가 갖고 있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한 거지. 그게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나쁘다 이런 건 아니야. 4번 예술에 대한 여러 철학자들의 견해. 이거 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예술이 테마가 된 게 아니잖아. 이것도 틀렸네. 5번 서양 철학의 주류적 입장을 부정하는 니체 철학이 예술의 표현주의, 독일의 표현주의, 예술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5번이 정답이지. 나왔단 말이야. 17번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거. 기억에 대한 이해. 기억이 뭐냐면 존재 이렇게 써. 1번 헤라클레이토스는 니체는 기억이 변화한다고 봤지. 맞았네. 1번 정답이야. 헤라클레이토스하고 니체는 존재는 영원한 것이 아니야. 변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의 감정, 내면의 감정도 그때 매 시간마다 바뀐다고 한 게 니체였고 헤라클레이토스는 아까 나온 위에 나온 파르메니데스처럼 불변이 아니라 변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둘은 공통점이니까 맞았죠. 2번 파르메니데스와 플라톤은 기억이 불완전하다고 여겼다. 플라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융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파르메니데스는 완전이고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했다. 절대적이라고. 그러니까 두 사람은 기억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불완전하다고 본 거는 플라톤은 현실이 불완전하다고 얘기한 거고 파르메니데스는 영원하고 절대적이며 변함이 없는 것이 바로 존재라고 얘기했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다. 굳이 얘기한다면 플라톤은 현실이 불완전하다고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면 맞는 거야. 3번 플라톤과 헤라클레이토스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억이 있다고 생각했다. 자, 플라톤은 분명히 얘기했지만 현실은 불완전이라고 보통 얘기했어. 헤라클레이토스는 이것도 생성과 변화를 존재가 의미한다라고 했으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게 틀렸지. 변한다고 봐야지. 4번 파르메니데스는 절대 불변 영원성. 헤라클레이토스와 달리 기억의 생성을 긍정했다. 생성을 긍정하지 않았지요. 원래 있던 건 계속 있는 거고 없는 건 없는 거고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는 거 이런 건 없다 그랬으니까 부정했겠지요. 5번 플라톤은 니체와 달리 근데 니체는 플라톤 거를 이어받았거든.
생각해봐. 파르메니데스와 헤라클레이토스를 한꺼번에 이어받은 건 플라톤이고, 플라톤 걸 이어받아서 일부분을 발전시킨 게 니체란 말이야. 그럼 플라톤과 니체는 다른 점이 뭐야? 기억의 근원을 감각을 통해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건 플라톤 감각을 통해서 기억이, 플라톤이 생각한 기억의 근원, 존재의 근원은 감각이 아니라, 자, 감각이 아니라, 플라톤 거 잠깐 볼까? 플라톤은 이데아를 얘기하면서 감각을 통해 인식할 수 있는 현실 세계의 존재와 달리 이데아는 오직 이성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존재에서 영원한 근원은, 존재의 근원은 변하지 않는 거니까 이거는 감각이 아니라 이성이라고 얘기하고, 플라톤도 그 존재라는 것은 변한다고 했잖아. 감정이라고 얘기했지. 그렇다면 이거는 플라톤은 니체와 달리 이성을 통해 인식할 수 있는 게 존재의 본질이다 얘기했으니까 정답은 1번이 정답이란 말이야. 자, 18번. 니체의 영향을 받은 표현주의 작가들, 독일의 표현주의 작가들에 대한 얘기야.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인간의 감정, 시시때때로 변하는 감정, 존재의 본질이고 그것을 인식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맞는 거지. 그지? 인간의 감정은 존재의 본질이고 그걸 매 시시각각 변하는 것으로 이야기한 거, 그려놓은 거, 그건 맞는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맞고. 2번. 존재와 진리의 참모습을 모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방은 사실주의 작가들이 추구했던 거고, 모방과 재현, 감정을 열등한 것으로 바라본 것이 사실주의다. 재현과 모방을 추구한 것이 사실주의, 열등한 것으로 바라본 것은 감정이다. 이게 사실주의 작가야. 자, 2번은 그럼 틀렸네. 그지? 모방이 아니고요. 표현주의 작가들은 모방이 아니다. 이건 창조라고 해야지. 창조는 힘의 의지라고 얘기하는 니체의 걸 갖다 영향을 받은 거야. 3번. 시시각각 변화하는 생성소멸을 반복하는 게 감정이고 그때그때 다르다라는 얘기고 맞았고. 4번. 예술가로서의 주관적 표현, 예술 추구하는데 가치가 있다고 얘기했지. 주관적이라고 했잖아. 자, 표현주의 작가들은 니체의 영향을 받아서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것이라고 그랬지. 감정적, 이게 중요하다 그랬지. 알았니? 감정적 주관적인 표현이 예술이 추구해야 될 가치라고 봤다라고 맨 마지막 문단 두째 줄 셋째 줄에 나와 있어. 5번. 작품으로 드러난 공간이라는 건 뭐야? 이게 바로 화자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건 밑에서 두 번째 문단 거의 마지막 줄에 나와 있네. 정답은 2번이고 여기서는 모방이 아니라 창조로 바꿔야 되겠지. 창조.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윗글에 나타난 니체의 사상과 연결시켜 봤을 때 보기의 작품을 감상한 내용이다. 가장 적절한 것. 자, 19번. 가장 적절한 거 찾는 거야. 자, 그림 봐봐. 보기. 독일의 표현주의 작가인 키르 히너는 해바라기와 여인의 얼굴이라는 창가에 놓인 해바라기 꽃병과 여인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야. 자, 그림 확인하고 화가의 내면이 잘 표현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내면은 본질이고 감정이겠지. 해바라기 노란색, 꽃병은 녹색, 배경은 주황색, 이건 원색이겠고, 해바라기 앞에 여인은 슬프고 우울해 보여. 이건 감정이야. 감정 본질. 활짝 핀 해바라기의 윤곽은 빨갛고 두터운 선으로 그려져 해바라기의 노란색과 색깔의 대비를 이루고 있다. 자, 윤곽선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노란색의 해바라기꽃, 색채의 대비. 또한 여인보다 뒤에 있는 해바라기 꽃병이 더 크게 그려졌어. 이거는 원근법을 무시했다라는 거지. 원래 사실주의 작가면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보면서 여기 지금 니체의 사상과 연결시키라고 했으니까 적절한 거 찾는 거. 1번. 여인을 슬프고 우울해 보이는 것을 그린 걸 보니 인간은 결코 허물을 극복할 수 없다. 벌써 틀렸네. 허물을 극복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니체의 생각하고 전혀 달라. 틀렸어. 2번. 해바라기를 강조한 화면 구성을 보니까 현실 너머의 이상세계를
생명의 근원이라고 여긴 니체의 견해가 반영됐대. 자, 현실 세계를 넘어의 이상 세계를 생명의 근원이라고 봤대. 이건 맞는 얘기잖아, 그지? 그런데 해바라기를 강조했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원근법과 관련된 거지 니체의 견해와 관련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고요. 3번 해바라기의 노란색과 빨간색이 대비됐잖아. 대비. 초월적 세계를 제안한 것이 현실 세계라는 틀렸어. 초월적 세계를 아니라 현실 세계를 초월한 게 이상 세계고 니체와 관련이 있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 해바라기의 노란색, 빨간색은 대비, 원색의 대비는 맞는데 그것이 초월적 세계를 재현한 게 아니야. 위에서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원색을 대담하게 사용했다고 했고 왜곡되고 뭐 이런 걸 했는데 이건 감정과 충동을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이상세계 초월적 세계를 재현한 것이 게다가 재현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재현은 사실주의자까지 표현주의자가 아니란 말이야. 틀렸지? 4번 해바라기 꽃병 배경 등을 화려한 원색을 쓴 거 보니까 원색 감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게 본문 밑에서 두 번째 문단에 나와. 예술적 충동을 중요하게 여겼던 니체의 생각. 봐. 예술을 통해서 도구를 가지고 허물을 극복하고 자기 극복 의지를 실현하는 거.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지. 니체가 말했던 거랑 똑같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잖아. 감정을 통해서 예술적 충동 중요하게 여겼던 니체다. 4번 정답. 5번 해바라기 꽃병과 여인을 원근법을 어긋나게 했어. 이거는 표현주의 작가 맞고 인간은 자기 주변의 사물을 지배해야 된대. 자기 주변의 사물을 지배하는 게 힘의 의지의 의미가 아니잖아. 힘의 의지는 이거는 자기 극복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지. 힘의 의지를 그냥 일반적으로 사물을 지배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고 분명히 지문에서 나왔고 자기 극복을 이끌어내고 생명의 상승을 지향하는 의지라고 해석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사물을 지배한다는 의지 이건 니체하고 상관이 없겠지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 아니야.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나머지 다 틀렸어. 자 20번으로 가겠습니다. 20번. 자 20번 A부터 E까지 사전적 의미라고 그랬어. 사전적 의미. 자 A부터 한번 볼까? 적절하지 않은 거. A는 위에 지문을 좀 보세요. A는 이데아로 상정한다라고 그랬어. 상정. 어떤 정황을 가정적으로 생각하여. 자, 밑줄 쳐. 상정한다는 얘기는 가정적으로 생각한다. 가정해 갖고 올리는 거야. 맞았고. B번으로 가볼까? B번은 직면에 있다. 허무에 직면에 있다. 맞닥뜨렸다. 당했다. 뭐 이런 접했다. 맞았고요. 3번 C 수용했다. 철학을 받아들였다. 온전하게 보아요 유지한다. 이건 수호했다지 수호. 받아들였다. 수용했다. 뭐 이 정도의 단어가 맞는 거야. 정답은 3번이 틀렸다. 여기 지금 수용이란 단어가 아니지. 유지한다잖아. 유지. 온전하게 보호하고 유지한다. 이거 하면 수호가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보존 정도 되는 것 같아. 보존. 우리 길이 보존하세요 하는 그 보존이 맞는 것 같아. 수호가 아니라 보전으로 바꿀게. 우리가 우유 같은 건 냉장 보존하지만 우리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물 뭐 이런 것들은 보존이 아니라 보전이 되겠지. 잘 보호하고 해서 지켜나가는 거야. 유지하는 거. 정답은 3번이 틀린 건 확실하고 4번 D는 수용. 직면. 잠깐만. C가 뭐야? 회복이었네. 선생님 잘못 봤어. 미안해. 자, 지금 C번은 회복이니까 원래 상태로 다시 되돌아오는 거야. 알았니? 근데 여기 지금 C번은 답은 또 3번이 틀린 거지만 보전이라는 뜻이니까 이거는 같지가 않으니까 정답은 3번이고 D가 수용인데 받아들인다는 거니까 맞았고요. E는 분위기에 반발한다. 거스르고 반항한다. 맞았죠. 그래서 정답은 3번 C 회복은 원래 있던 것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데 C번의 설명은 보존에 관한 거니까 틀렸다. 정답은 3번이 되겠다.